호황장에서 불황장을 지나서 다음 호황장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럼 투자의 고수는 누구냐? 살아남은 사람이 고수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직업이 많으셔가지고요. 유튜버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작가로서 책을 새로 쓰셨더라고요. 자, 책을 왜 쓰시게 된 거죠, 이번에? 이번에 쓴 책은 제가 주식책을, 초보책을 안 쓴 지가 이제 한 7년이 넘었더라고요. 주식 초보책. 그럼 그동안 계속 완전히 다른 책을 쓰신 거예요? 다른 책을 썼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책 목록이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포트폴리오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쉐어스해보고 이거 정말 좋다, 괜찮다라고 해서 책을 써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재무제표를 정말 집중적으로 할 때 재무제표에 관련된 책들을 냈었었고, 그러다가 또 책을 한동안 또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예전에 썼던 책들을 다시 이제 리뉴얼해서 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책이 오래됐고 이제 사례 같은 것도 너무 옛날 사례들을 들다 보니까 안 맞는 것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주식 초보들을 잘 만들어 보자. 책 제목도 그래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읽어본 실용서적이 전유성의 일주일만 하면 컴퓨터 할 수 있다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거 없는 집 없었어요. 저 예전에 그 386 컴퓨터 사면서 그 책을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시대 때는 그 책이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었던 것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약간 레트로의 느낌도 가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책을 한번 내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법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초보자가 반드시 익혀야 될 것들, 어떻게 보면은 주식계 초등학교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안에 많은 내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 그 내용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초보자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진짜 그냥 쉬운 것만 알려드릴게요. 주식에 대해서 고수가 해야 되는 투자들이 있고 초보가 해도 되는 투자가 있어요. 결국은 초보자가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는데 너무 단순한데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초보자한테는 가장 쉽다. 엄청 화려한 테크닉이나 너무 전문적 지식이나 그런 거 없이 누구나 구사할 수 있지만 엄청 좋은 투자법. 불황이 없는 투자를 해야 돼요. 불황이 없는 사업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스트코 같은 거겠죠.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결국은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다른 마트보다 월등히 싼 가격을 할 수 있고 이 마트가 전 세계로 확장을 뻗어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내수주들, 경기 방어주라 불리는 주식들은 해외로 확장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성장의 한계를 갖춰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잘 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재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서만 아니라 이게 계속 해외로도 수출을 나가기 때문에 성장주이면서도 경기 방어주가 됩니다. 성장주이면서도 경기 방어주가 된다. 그래서 버핏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코카콜라라던가, 뭐 예전에 지금은 팔았지만 이제 코스트코라던가, 뭐 비자라던가 마스터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어떤 산업의 발달, GDP의 발달, 소비의 발달, 그냥 불황 없이 그냥 꾸준히 갈 수 있는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렌탈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먹거리라던가,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호황 불황 없이 꾸준히 가고, 스타벅스를 예로 드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주식이 10년 동안 무난하게 상승을 해요. 10년 내내 정말 편안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요. 그런 주식들, 그러니까 버핏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주식들을 보면은 10년에 한 4배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요? 평균 4배에서 5배 정도. 그러면은 좋은 기업이란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10년에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가는 경기 방어주의면서 성장성도 있는 그런 주식들이 초보자가 투자하기 좋을 것이다. 실제로 근데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죠. 10년에 4배가 가려면 연평균으로는 한 10 몇 프로 성장해야 되죠? 복리로 계산해봤더니 15%가 나오더라고요. 15%씩 성장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막 1년에 투자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초보자가 연 15%면은 그건 정말 훌륭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책을 좀 보니까요.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주 깊은 내용이겠지만 네.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 이제 주식계에서는 두 가지 파로 나뉘어 있어요. 숫자를 봐야 된다. 재무제표에 답이 있다. 라고 하는 파가 있고, 네. 아니면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질적 평가를 해야 된다. 도덕성, 뭐 경영자의 능력, 직원들의 사기, 정말 이거는 비교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사업을 함께 하고 싶다. 저 회사 인수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지 말고요. 숫자를 한번 지워보세요. 초보자들한테는 숫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저거 내가 가지면 너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꿈에서 신이 나와서 네. 너한테 세상에 있는 기업을 하나 줄 건데 네. 골라라. 네, 네. 하나 골라라. 갖고 싶은 그 회사를 사시면 돼요. 그렇게 딱 떠오르는 그 기업에 투자해도 충분하다라고 우선에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기업을 바라보는 눈을 숫자이냐 아니면 무형의 매력이냐, 숫자냐 매력이냐 봤을 때 매력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근데 좀 같이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매력 있는 기업을 언제 사느냐? 쌀 때 사야 된다. 숫자가 그때 들어오네요. 예. 매력이 먼저 나오고 숫자가 뒤에 나오네요. 근데 이 쌀 때라는 게 굉장히 딜레마인 게 정말 좋은 주식들은 싸게 나오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거지 네. 절대적으로 싼 가격에 나오지는 않아요. 나중에 버핏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정말 이제 큰 하락장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저렴하게 주워갔지만 어떤 기업들을 보면은 그렇게 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냥 적당한 가격을 주고 좋은 기업을 산다. 비싸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버핏은 싼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비싸지 않은 회사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적당한 값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정거래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손해를 봐도 안 되고 내가 너무 손해를 봐도 안 되고 서로의 어떤 적절한 가격을 받고 근데 그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고 그럼 그거를 한다. 이 약간 색다른 시각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한테가 아니지 나한테 네. 나한테 네. 주식을 파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네요. 예.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너무 헐값에 팔 필요는 없다. 너무 싸게 살 필요 없다. 네. 이런 게 들어가네요. 뭐 물론 헐값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게 싼 값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금융주 가격이 떨어졌다 했을 때 네. 그거를 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사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의 평판이나 그런 상태를 봤을 때는 예. 당연히 하락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 때의 상황상 그래도 그 가격을 내가 주고 샀다라는 거고 적당한 값을 치렀다라는 거죠. 결국은 상황이 바뀌면서 가격이 바뀐 거지 상황이 안 바뀐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저 가장 요새는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전기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샤오미도 진출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특별한 전기차는 모두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차별성을 둬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전기차를 만들 것이냐는 각자 회사마다 전략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살아남을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 우리 IT 먹을 때만 봐도 네이버, 네이버 다음, 한미르, 네띠양 굉장히 많았었어요. 라이코스까지 해서. 네. 그때만 해도 모든 사이트가 다 살아남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듯이 초창기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쏟아지는 거고 그 경쟁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 브랜드 아니면은 어떤 시장 점유율, 독점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 인상적이었던 게요. 예. 투자 고수들의 투자를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투자 고수들의 전략이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투자 고수라고 하면 뭐냐면 저는 최소한 2번의 호황장을 만난 사람을 투자 고수라 봐요. 2번의 호황장. 네. 증시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주글라 파동을 계산했을 때는 10년마다 호황이 한 번씩은 와요. 증시에서. 되게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 2007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주식 투자 강사들 중에서 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식 강사 같은. 네, 되게 유명한 주식 재테크라던가 강의를 하셨던 분이라던가 보면은 호황장에서 불황장을 지나서 다음 호황장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럼 투자의 고수는 누구냐? 살아남은 사람이 고수다라는 거죠. 그 다음 호황장이 올 때까지 롱런하는 사람이 고수다. 네. 버핏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 투자를 하고 살아남은 사람인데 네. 버핏이 이제 한창 많이 놀림받은 적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네.
결국은 누가 살아남았냐면 놀림받는 버핏이 살아남고 놀렸던 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네.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피터 린치라던가 코스톨라니 같은 거장들도 있는데 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중과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를 공통점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공통점. 네. 뭐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든지 결국 각자만의 철학은 다르지만 결국은 대중의 관심과 반대로 가야지만 싸게 살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이 과할 때는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다. 예, 그게 결국 일치하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테크의 철학이 기본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 어이가 없는데 그게 진리거든요. 싸게 사기 힘드니까, 그죠? 근데 대중은 비쌀 때 사요. 네.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중의 어떤 인기가 과열됐던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럴 때 보면은 결국은 예, 내려오더라. 그래서 대중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제일 좋다. 예, 그거는 뭐 여러 재테크 다 통틀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이번에 창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힘들어요. 투자는 가장 좋고,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예.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시장에 예. 관심을 가지시는 거네요. 만약에 제가 창업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싫은 소리 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또 옆에서 신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또 확신을 얻을 것 같아요. 아, 이때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때 임대료 조건 계약 싸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할인 받아서. 권리금이 없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보기 좋은 곳들도 권리금이 없고 네. 말도 안 되던 가게들, 전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게들조차도 나오는 시즌이 됐다라는 거는 네. 주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우량주들이 지금 헐값에 나오는 시즌이 창업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를 계속 버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저히 너무 힘들다, 마음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던지고 나오는 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도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지금 누군가가 이거를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주고 이 가게를 인수해야지만 그 사람은 엑시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엑시트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투자의 구루들, 저마다 구사했던 전략은 다르고 저마다 돈을 벌었던 시기와 전략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역발상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 무조건 역발상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하네요. 예. 그리고 정말 진짜 제 슈퍼기미들도 제가 모시는 스승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겨놓고 싸웁니다. 투자라는 게 우선 사고 나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매매라 그러잖아요. 네. 사고 나서 가자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투자 전에 벌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만들어 두고 나서 투자를 해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은 네. 성공 확률이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겨놓고 투자한다. 주식 투자에서 이겨놓고 투자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봤었어요. 예전에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늦은 거니까. 네. 포스코라는 회사가 8월 달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었어요. 5.5%가 됐었고, 네. 주가가 2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철강업이라는 거는 사이클을 봤을 때, 이게 한 17년 주기가 도니까,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다시 호황기가 온다라고 계산이 됐었던 거고, 마침 또 아이러니하게도 원자재 철강석 가격이 이제 8월, 9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철광석 가격이 왜 올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왜 오르냐라고 하고 뉴스도 안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 쪽에서 인프라 공사를 굉장히 크게 했다더라고요. GDP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가 올라온 거네요. 네, 그래서 중국 쪽으로 물동량이 많이 터지기도 했었고, 뭐 그때 호주와의 뭐 어떤 중국과의 관계도 있었고 하면서 올라갔다. 근데 올라가는 추세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그러면 지금 역사적 가장 저점에 있는 철강주 주식들이 배당이 5.5%면은 내가 여기서 손해를 봤을 때 얼마를 손해 볼 것인가.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7%, 8%. 그러면 제가 한 적당히 이 정도는 잃을 수 있겠다. 근데 벌면은 어느 정도는 더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 때는 철강주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지금 뭐
시간이 꽤 길게 지났죠. 한 9개월 지나서 보니까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중과 반대로 갈 때는 너무 두려웠고, 제가 철강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쟤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었어요. 혼자 왜 엉뚱한 데 가냐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맞았다라는 거, 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배당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었기 때문에 제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큰 손해가 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조건을 걸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 때문에 미래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이고,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에게는 아 진짜 세상 너무 빨리 바뀐다. 예.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눈이 바뀌어가지고 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막연하긴 한데요.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 같고, 어떤 업종이 계속 유망할 것 같은지, 그런 평소 때 느끼고 계신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가 안정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려 말만 돼도 부자들과 하층민의 삶이 극단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됐고요. 조선도 처음에는 다시 리셋이 돼서 시작했다가 다시 또 부자들과 서민들의 삶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리셋이 됐었어요. 지금의 어떤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기죠. 큰 전쟁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됐던 거고, 이 시기에 다시 벌어지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제국화, 대표적으로 치면 넷플릭스. 영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토종 문화를 반영했고, 이 영화들이 그 나라 안에서 도는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넷플릭스를 우리 코로나라는 기점으로 보게 됐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낸 드라마가 한국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이걸 시청해요. 돈을 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절대 영화관에 안 넣죠. 우리나라 방송국에 안 넣죠. 넷플릭스에 넣어서 크게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넷플릭스에 들어간다라 했을 때 더 많은 투자가 붙겠죠. 이게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제국화를 꿈꿀 거고, 각 국가들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영화관들이 안간힘을 써보겠지만 이게 파워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예전에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스마트폰에서도 보면은 애플의 제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에 가장 판매량 1위부터 10위 전 세계 판매량을 봤더니 애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갤럭시가 옛날보다 조금 더 힘을 잃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가형, 실속형들은 10위권 안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급형, S 시리즈 이런 것들은 순위에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폰은 좀 비싼 프리미엄 시리즈들이 상위권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안 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점점 애플의 제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스타벅스도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점점 지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네 카페와 스타벅스의 싸움에서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럼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국화를 꿈꾸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 제국과 맞서는 것이 나을까? 이 제국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까? 물론 저는 제 성향은 제국과 싸우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역발상. 근데 투자자의 뇌는 그게 있거든요. 적이 강할 때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적이 강할 때는 그 적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고, 그 적이 약해졌을 때는 다른 동맹을 맺어야 된다 생각하는 쪽인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제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게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신호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창업까지 알려주셨는데. 제국과 싸워라 이러면 동맹각이다. 저희 어머니는 제국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스타벅스 차린다 할 때 방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렇게 N잡 넣으시니까 정말 해주시는 콘텐츠가 계속 나오네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귀한 채널에 나와서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세요면 돈 벌어 이렇게 말하시는 그럴 능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가슴에 있었던 말들을 몇 가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결론을 짓자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확률 높은 거에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